가시죠. 네, 듣고 싶은 방송 대현TV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장경상 프로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샌드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최경희 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 시신을 불태운 만행이 불거진 지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살된 공무원 이 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슴이 먹먹할 정도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 아들, 이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도대체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피살당한 공무원 이 씨의 아들은 이 대통령의 자녀 혹은 손자라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냥 수수방관할 수 있겠느냐, 국가가 그 시간에 아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참 답하기 참 어렵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네. 자, 아니 가만있어 보자. 그 전에 우리 최 박사님께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북한에 의한 북한의 소행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 자진 월북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소장님은 아무래도 북한 쪽 전문가시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 보름여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좀 객관적인 분석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우선은 이제 그 장 프로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네네.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뭐 월북이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어떤 저는. 이유에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북한 쪽을 향해서 네. 이 사람이 시도했던 거냐, 정말 월북을 하려고 했던 거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회의감이 크게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네. 말씀하실 때 월북이든 아니든 월북이 아니더라도 이제 해명을 하라 하는 거는 예. 어떤 월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포함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월북이라는 이런 개념을 그런 얘기하면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의식을.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예.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사실 북한이 시도한 건지 이거는 저희가 해명할 수도 없고 알 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올해 6월부터 예. 북한이 행위를 네. 보게 되면 남한의 남쪽을 향한 적대 행위. 네, 적대적 세력이라고 네. 규정을 하고 예.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남북 연락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재산을 폭파했는데 어떠한 대응책이 없이 방관하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명을 위해 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국가로서의 둘 다 책임을 못하도록 했던 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북한이 적대로 이제 남한을 규정하면서 했던 부분이 사실 6월 8일 예. 조선노동당 뭐 발표문이 있었나요? 네. 예, 통전부 네. 산하에 네. 대남 사업 부서들 네. 총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이거는 뭡니까? 예. 노동신문에 나왔지만 모두가 이제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네. 아직 뉴스에 안 나온 부분들인데 저는 예. 이제 공식 문헌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에 네. 6월 9일자로 어제 이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네. 대남 사업들 그런 부서들 총화 사업이 있었다. 여기에는 김영철 당 통전부장이며 네. 노동당 부위원장 네. 김용철과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여했다. 뭐 우리가 김영철, 김여정은 익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그 통전부 그러니까 김여정이 새롭게 이제 통전부 대남 사업에 등장했던 거죠. 아, 예, 예. 그리고 김영철은 기존부터 대남 사업을 계속 하던 사람이고, 그렇죠. 예, 좀 이런 것들이 지속과 변화를 인사 구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그 남한의 대남 사업을 적대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런 내용들을 노동신문에 이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측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적 사업으로 대적 사업으로. 대남 예,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대적 사업이란 용어는 처음 나왔고 굉장히 공격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남측을 적으로 상정해서 그냥 그 정책을 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남한과의 사업은 모든 게 다 대적간에 입각한 사업이다. 네. 이렇게 완전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게 지난 6월 8일이었고 그 그렇죠. 이후에는 남측하고는 거의 상대를 안 했죠. 거의 안 하면서 네네. 이제 김여정이 이제 뭐 등장을 나타나지 했고. 않는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가 요즘 맞습니다. 뭐 이틀 전에부터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자켓을 부분들을 숲을 보면서 나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과거까지는 몰라도 요즘에 이렇게 긴급하게 또 새롭게 강조하면서 해왔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코로나 전국,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태풍이 휩쓸고 간. 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무질서가 초래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네. 북한이 질서화하려고 했던 부분은 계급 구조를 재편하는 거예요. 계급 구조. 예. 북한 내의 계급 구조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계급 구조라는 것은 사실상 남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남 사업이라는 건 사실 대남 사업이라는 건 남한은 북한에 있어서 외부이기도 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요소의 한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탈북자 가족들 하나의 계급으로 규정을 하고 또 이제 남한을 그동안 교류하면서 굉장히 상징성이 컸지 않습니까? 2018년에. 예, 그렇죠. 그러던 것을 새롭게 적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사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자, 최 박사님. 네. 자, 그런데 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북한도 뭐 사람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총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운다? 이런 게 그냥 그 말단 하급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그렇죠. 그렇죠. 내부에서는 네. 사실 이제 뭐 법적 사형법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북한도 내부적으로 뭐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무조건 그것도 뭐 재판하면서 사형에 처하거나 그렇죠. 네, 네. 허락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총알 하나 자체는 굉장히 이제 법적 성격을 띠는 거죠. 네. 그런데 특히 외부에서 이렇게 네. 사살을 함부로 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이게 유일 사상 체계에 입각해서 북한의 유일 사상 체계, 네. 유일 영도 체계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렇게 남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윗선까지 이렇게 보고돼서 허락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다 네. 보니까 발견해서부터 이 사람을 6시간, 7시간 동안 그냥 바다에 띄워놓고 예. 이렇게 뭐 고통스럽게 지켜왔던 거죠, 북한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떤 허락을 받고 네. 76이라고 했나? 뭐 무슨 네. 뭐 총알 가지고 그 소총으로 사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의 이런 시스템 구조를 봤을 때 네. 명령 없이는 한 발의 총도 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부의 네. 지시 없이는 단 한 발의 총도 쏠 수 없다. 그렇죠. 자, 이 최 소장님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의 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는 의문을 갖지 않고 그저 김정은은 몰랐다라는 식의 지난번 그 남쪽으로 통지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을 이해하는 게 북한의 뭐 속내라든가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 그냥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팩트를 보는 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예.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데라고 상정을 해놓고 해야지만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과 진실을 보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왜곡되게 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전부 다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맡아오는 틀 내에서만 보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색안경을 끼고 그 틀 안에서만.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은 평화 세력이어야 되는데 네. 북한이 그것도 월북했다고 주장하면 더더군다나 죽이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네. 나 자주는 월북했는데 죽인다? 그건 더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최 박사님께 아니 우리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월북을 했으면 충분히 뭐 이를테면 뭐 활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 선전선동의 도구로 그렇죠. 활용해 네. 왔잖아요, 또 적극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적대시하는 근데 분위기를 지금 조장할 수 있는.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 만약에 제가 만약에 북한 쪽에 있는 뭐 정치 담당 네, 네. 그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젠가 그 김정은 얘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전투적으로 뭘 전투적으로 한다는 거 한다고 보니까 네네. 분위기 자체가 전투. 분위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내부 사정이 엄청나게 안 좋구나 지금. 우선은 중요한 게 그 이념적으로 김정은의 사상이 없어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정일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지만 성군 정치라는 걸 네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들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게 말도 안 되는 모순투성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네네. 김정은은 만들자고 지금 굉장히 머지름을 씁니다. 이렇게 그 사설 봐도 애를 그렇고 쓰는 굉장히 거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나이대로 보면은 뭐 그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것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근데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예. 맞게 자기 것이 나올 거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념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북한으로 간 사람, 개성으로 갔던 탈북자도 네. 뭐 굉장히 엄혹한, 엄격한 네. 이런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네. 그랬던 것처럼 그 남한에서 갔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걸 이용할 만큼 뭐 자기의 사상이 이미 있어야 그걸 좀 더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소스들을 갖다가 이용을 할 텐데 네네. 지금 그 자체가 없어요. 자기 게 없으니까 예. 여유가 없구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시장화를 이제는 90년대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추진해 왔지 장마당 않습니까? 많이. 우리가 네. 봤을 때는 완전 뭐 자본주의랑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주민들은 시장에 의존해서 생활을 영위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 개인주의, 내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에 대한 생각이 충성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남한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아는데 네. 이 사람들을 데리다가 이렇게 그 정치적 활용도를 높인다?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활용도가 높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옛날하고 다른 거죠. 옛날하고 다르군요. 예전과 다르다는 것에 우리는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만약에 월북자가 생긴다면 그냥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하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피가 다르다. 그래서 바로 죽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 사람이 아니고 적일 때 적이 이제 오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그 경멸하는 네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로서는 취급을 안 하려고 하네. 예. 그것이 적대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그게 됩니다. 대적 사업이라고 예. 하는 게 또 그런 의미로. 네. 그렇군요. 이게 심각한데? 예, 그러면. 그러네요. 근데 자, 왜 우리는 그걸 전혀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지. 아니 그게 느끼지를 좀 저도 뭐 오늘 예. 이 얘기를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그동안 예. 이제 저도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북한이 이제 많이 변화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이제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뭐 개성을 한 2번 정도 가보고 그랬으니까 예. 사업 때문에 네네. 거기 뭐 나무 심기 뭐 이런 거 사업 때문에 묘목장 하고 뭐 이제 뭐 사업 때문에 가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유연해지고 많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많이 좀 열렸다. 게다가 이제 이 정부 오픈됐다. 내에서는 네. 계속 이제 그걸 강조해 왔고. 그렇죠. 네. 그러면 저 공무원이 만약에 월북을 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정부한테 속은 거네. 아니 자, 분위기 자체가 자, 분위기 자체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황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예. 황당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정황상으로 정부가- 볼 때 이거는 월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류하면서 한 40km를 헤엄쳐서 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곳에
굳이나 간다는 것. 더군다나 이 8급 공무원이니까 내가 하급 공무원인데 굳이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할 이유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월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정부는 이미 월북으로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입장을 서둘러서 정리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함수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그게 더 사실은 예. 더 의문인 게 네네. 월북전 죽여도 돼요? 아니 월북자가 죽어도 그건 국내 정치용이지. 근데 국내 정치용이죠. 예, 네, 철저하게 네. 그런 국내.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김정은하고 문재인 둘 다 자신의 국내 국내 정치를 정치 하고 용어로 지금 네. 쓰고 있는 거죠. 쓰고 그렇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네. 현재. 그러면. 근데 더 심각한 건 사실 지금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이 지금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다시 규정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거라면 지금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아니, 헛다리 짚은 정도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남쪽에 대해서 평화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대적인 입장으로 바꿨는데 자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평화적인 입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자,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럼 지금보다 더 큰 무력 도발이 있을 수도 그럼 있네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군 자체도 지금 그렇죠. 흐락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 그러네요.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보호를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예, 예. 국가 전체에 지금 존립위기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맞네요. 예. 아니, 최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북한은 지금 이 컨셉을 바꾼 지가 지금 벌써 한 3개월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부 자체도 지금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군부 바뀐 자체도.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우리 휴전선 내 전방에 있는 이 군인들 희망로하게 있는 이 군인들이 대통령이 계속 저러고 있으면 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 정부 졸개가 돼 버렸는데. 네, 네, 네. 그럼 이거 기여를 바꿔도 한참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도 지금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아니 전혀 우리도 방어적 체계라든가 뭔가 네. 좀 이렇게 그렇죠. 주시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 그런데 지금 박지원이라는 인간 들어갔지, 임종석이 들어갔지. 맞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는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지금 상대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로 기만이죠. 아니 네. 최 박사님이 그거는 이제 공식 이렇게 딱 문건에 나와서 지금 네, 태도를 네. 하고 있는 정도로 진단을 한다 그러면 예, 예.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더 지금 현재 심각한 정도를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진단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바꿔야죠. 간첩이나 이런 이제 관련된 거는 다 예. 이제 폐지하고 뭐 예, 이렇게 예. 완전히 또 무장 해제를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네, 네.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네, 국내적으로 예, 예.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네. 단순하게 뭐 이 공무원 이분의 이제 사망을 좀 애도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벗어나서 이것이 그 일환이라면 네. 대적 사업의 일환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그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그 다르게 바꿔야 되는 아니 이 아까 계기가 말씀하신 돼야 대로 되는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네, 네. 공무원이 죽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면 네. 다음번에는 더. 진짜 포격할 수 있죠. 쏠 수도 있죠.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디를 점령할 수도 있어 이러면. 아니 그럼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최 박사님? 저는 조금 요즘 당중앙위원회 이제 군사위원회인가요? 네, 그 회의를 지금 정확하게 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거를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네. 다 보고를 할 텐데. 그래서 어제 네. 그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예, 예. 그 가장 80일 80일 전투를 하기로 전투를 이제 했네. 뭐 선언하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수 이제 그 군 장교들 승진 인사가 있었죠. 예, 인사가 있었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리병철이라고 네. 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군사공업부장 예, 예, 예. 담당했다가 군사공업부장. 점차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제일 큰 업적은 미사일 핵 개발을 핵 개발. 개발. 아, 핵 네. 개발을 굉장히 큰 이제 업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예, 예. 말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초고속 승진하다가 어떻게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원수 칭호를 이번에 네. 줬다고 하는 거는 원- 정말 처음이거든요. 원수 칭호를 2명한테 줬던데요? 예예. 네. 근데 이거는 순창무장하고.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사기를 파격적인. 그렇죠. 왜냐하면 군 장성들에게 예. 군의 위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군의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네.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냥 내부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군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군은 내부적인 도구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내부적 그렇죠. 도구로서의 절반이지만 대체로 그 외부적으로 방어용이고 이제 특히 북한은 공격용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의 사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좀 이걸 주목을 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예,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힘을 실어준 게 군에다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 80일 전투를 얘기하고 예. 국가적으로 그리고는 또 뭐 경제 발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 발전 쪽으로 무게를 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그렇죠. 내각이라든가 다른 쪽에 아마 무게를 둬야 그렇죠, 되는데 이건 그렇죠. 군에게 네. 무게를 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 시그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이 2016년 5월에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했고 예. 그리고 내년 1월에 노동당 8차 당대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요 기간에 7차 당대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선을 내놨잖아요. 네, 네. 국가 발전 5개년 전략,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경제 전략 발전. 이렇게 네, 내놨는데 네.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건데. 근데 우리는 경제만 주목하고 왔어요 그동안. 이 그렇죠. 전략 네. 자체가 경제 발전이다 하는데 네, 네. 전략이 들어가고 국가의 총괄적인 이런 전략이라고 할 때는 경제뿐만 아닙니다. 사실 핵과 경제에 이렇게 그렇지, 동시 그렇지. 발전을 추구하면서 경제보다 핵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 거죠. 2020년이 5년 마무리되는 해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그 전략이라는 건 북한에서 가장 네네. 중요시하는 게 경제에다가 전략 말을 옛날에 숫자가 나올 때 전략은 계획 경제를 부활하는 예. 거지만 숫자가 없는 전략은 사실 경제보다는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겠다. 그게 전략 국가를 국가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략 국가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이잖아요. 네. 첫 번째 핵 폭격기, 두 번째 그 ICBM,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SLBM, 예. 3대 자산을 뭐 이렇게 보유한 국가들이 전략 국가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북한은 핵 폭격기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ICBM하고 SLBM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20년까지 세계가 공인하는 국가로 우뚝 서겠다. 이것이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예.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 이들에게 마무리를 잘 하라는 어떠한 좀 과제를 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원수 칭호를 준 데 대해서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업적을 굉장히 급하잖아요. 짧은 기간에 이제 업적을 만들어서 1월 달에 노동당 대회에 내놔야 되는. 그건 뭐겠습니까? 농사를 한다면 뭐 군인들을 이렇게 내세우겠어요? 아니, 뭐 농사 국가 전략 경제라면 끝났으니까. 군인들? 그러면 어쨌든 군사력을 어필하고 이렇게 과시하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위기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떤 그럼- 어떤 형태로든 이게 돌발적인 행동이라든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돌발적인 행동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 인사 문제만 봐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동당 대회가 있고 그 한 달 있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그렇죠. 선거가 뭐 선거가 있으니까 네. 선거 11월 달이면 끝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거가 있으면 선거의 전과 후를 북한은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게 지켜볼 그렇죠. 겁니다. 직후에는 뭐 그렇죠. 직후에 뭘 하겠다는 예. 걸수 있죠. 근데 이런 변화가 이제 일종의 군만 바라보면 또 해석이 다를 수 있겠는데 김여정이 어쨌든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김여정이라고 하는 무게감으로 놓고 볼 때 그 대남 사업에 대한 뭐 경제 발전 혹은 남북 관계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확 축소되고
군만 이렇게 뭐 지켜 세운다. 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김여정이 없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여정이라는 존재감으로 그냥 본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뭐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적화가 굉장히 커진다. 그렇다고 하면 김여정의 역할이 없어진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남 사업 네. 자체를 컨셉을 바꿨잖아요. 컨셉은 바꿨죠. 네. 남측하고 무슨 대화가 그 협력을 통한 게 아니라 대적 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건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죠. 이건 그렇죠. 기본적으로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전부 다 대적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대적 사업이라는 게 그 아까 내가 계급 구조를 바꾸는 재편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급이라는 거는 적아가 구분되는 기준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노동계급 옛날에는 노동계급이지만 지금 거의 그런 얘기 많이 안 써요. 그런데 그 프로레타리아라든가 노동계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그런 관점에서 남한을 본다면 남한 주민들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만은 네네.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정부나 제도적인 이런 뭐 제도를 향해서는 네. 거의 뭐 적대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근데 그 적한테는 무자비한 그 이렇게 군사적 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옛날에 그 프로레타리아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이런 방법인데. 또 뭐 직접적인 공격 방식이 아니라 남한 내부 옛날에 뭐 남노당 있고 해방 공간 속에서 한 60년 우리가 60년대까지 그렇게 남한 내부에서 네. 이제 그 계속 이제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뭐 했던 방식을 그렇죠. 쓸 수도 예. 있겠네요. 그렇죠.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그 지속성이 있습니다. 원래 6.25 이게 약간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네. 6.25 전쟁을 발발했을 때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가장 쓰라리게 교훈을 얻었던 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이어져 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군이 참전할 때 대해서 아예 예측을 못했던 점. 물론 이제 에치슨 라인이 이렇게 예. 우리를 밖으로 제외하면서 그어졌기 때문에 미군이 또 나갔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한만 있다 보니까 이제 치고 나가면 쉽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군이 참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못했던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요거는 대남 정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외 정책에 반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자꾸 친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대남 정책. 지금까지 일관성이 있는 게 치고 그 북한에서 치고 나가면 남로당이 합세해줄 줄 알았는데 아, 예. 전혀 합세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박헌영에게 물었던 거죠. 아,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뭐 박헌영 간첩이라고 하는데 그 간첩이라는 건 뭐 그냥 누명 씌운 거고 사실은 믿긴 믿었던 것 같아요. 네네. 남한으로 치고 나가면 북조선 노동당이 군대가 치고 나가면 남한의 남노당이 합세해준다 했는데 여기서 준동을 해서, 네.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그 남노당의 여건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분산되면서 네, 네.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예, 이렇게 합세해주지 못했거든요. 그거 오케이. 거꾸로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 세력을 만들거나 남한 내부에 예.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와해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대남 정책에 이어져 왔던 원칙인 거죠. 아니, 그 당시에도 남노당이 실패했던 원인은 뭐냐면 그게 이제 뭐 여순 반란 사건부터 시작해서 군대 내부에서 너무 빨리 준동하는 바람에 숙군 작업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남노당 자체가 무력 투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해서 남노당이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는 같이 봉기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력 투쟁이거든요. 군 네. 내부에서. 예. 근데 그거 1년 전에 다 숙군을 해버리잖아요. 거기 이제 박정희도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네. 내부 문제가 예. 이게 지금 경찰이나 군 문제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게 네. 요새 군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군이 경찰도 마찬가지. 기강이 엄청 해이해졌죠. 기강 해이의 문제가 그리고 이게 이게 북을 경계하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 아니 40대 30대가 똑같이 군도 30대 40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있죠. 예. 네. 거기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데 예. 근데 그 기강회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반응이 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찰이나 이 군 자체도 이 해이해진 정도가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방향이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군 내부가 아예 와야 된다. 열어주는 거죠. 그냥 어차피 그냥 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열어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쟤네들이 그냥 연평도를 기습한다 그러면 열어주는 거죠. 뭐. 대응 안 하고.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예. 아니 뭐 원래 그렇잖아요. 작은 거 하나 이러지만 그거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하나씩 예. 하나씩 양보하다 맞습니다. 보면 예. 맞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그냥 반응이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하다가 불가항력인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하. 지금 군 태도가 그래요. 지금 현재. 야, 그거는 참 예. 북한의 전술은 네네. 이렇게 뭐 살라미라고 살라미, 예, 짝짝짝 살라미 쪼글쪼글쪼글쪼글 전술인 해서.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사건도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재산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의 권리 모든 게 다 연결은 되지만 재산을 이렇게 아예 폭파해 버렸단 말이야 자기 손으로.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진화하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진화 생명을 이렇게 마음대로 처분하는 네. 이런 것들이 진화된 거거든요. 예, 짧은 예. 시간에.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살라미로 어떻게 조금씩 하는데 여기 살라미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나갔다가 상황 변수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그걸 이해시키거나 낮추거나 이러면서 모두가 이제 조용해질 때 또 한 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통지문을 보냈을 때 저는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게, 예, 소름 돋았던 네네. 게 그 이유는 그냥 통지문 정말 사과 이걸 넘어서 떠나서 네. 사실은 이곳을 그냥 잠잠하게 잠재우는데 정리해주는. 예, 그게 그렇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거 마치 저 한반도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러다가 또 이제 한 발 좀 더 나가서는 또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자꾸 예. 접근하는데 네. 이 모델이 무엇이냐면 네. 북한의 핵 개발 모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소름 돋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정부는 완전히 그냥 북한 손아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이런 지경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대응 사격을 그다음에 뭐 났을 때 대응 사격을 대응 바로 사격을 다 했잖아요. 했습니다. 네. 즉시 근데 대응을 아마 하라. 이번에는 그런 사건이 나면 대응 사격을 못 할 거야. 그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두 건만 더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예. 상륙해서 점령할 수도 있어. 야, 이거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한박도 있잖아요. 예, 예. 한박도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네,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지 뭐.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한미군이 있고 한 상황에서 근데 점령을 해버리면 끝이죠 뭐. 핵을 갖고 있죠. 그다음부터는 점령을 해버리면 협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협상을 한다. 예. 그러면 완전 나라를 저기 네. 백령도에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인질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그냥 거저 넘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영토를 전략은 주는 건데. 그 전략은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예. 북한에서 뭐 제주도 점령하는 작전하고 네. 백령도, 연평도, 서해 5도 있는 그 저기 작전하고 그런 게 있다고. 기본적으로 동해안은 뭐 개불도 없으니까 거기는 그렇죠.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서울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독도 있지 않습니까? 독도. 근데 네.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죠. 거기는 중요하죠. 그냥 뭐 서울하고 네.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넘어오는 그리고 데라. 지금도 서해 오도는 자기네 거라고 지금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지 거기 않습니까? 그 선을 그렇게 네. 거놨죠. 선을 그래서 자기네 언제든지 거놨죠. 마음 먹으면 네. 그런 식의 작전을 펼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예. 그리고는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똑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이 어떤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스스로 그 무장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